눈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서이리라. 일부러 도랑을 내어 목욕통에서 넘치는 뜨거운 물이 여관의 벽을 따라 흐르게 해놓았는데 현관 앞에서는 얕은 샘물처럼 퍼졌다. 검고 늠름한 아키타게가 그곳의 대돌 위에 올라앉아 오래도록 그물을 핥고 있었다. 창고에서 꺼내온 손님용 스키를 내다 말리느라 희미한 곰팡이 냄새가 더운 김으로 달짝지근하고 삼나무 가지에서 공동탕 지붕으로 떨어져 내리는 눈덩이도 따스하게 모양이 일그러졌다. 마침내 섣달이 지나 정월이 되면 저 길이 눈보라로 보이지 않게 된다. 눈바지에다 고무장화, 망토를 걸치고 베일을 쓴 채 객실에 다녀야 한다. 그 무렵의 눈은 한자나 높이 쌓였다고 말하며 언덕 위 여관 창으로 여자가 새벽녘에 내려다보던 비탈길을 시마무라는 지금 내려가고 있었다. 길가에 높게 널어놓은 기저귀 밑으로 국경의 산들이 보이고 반짝거리는 눈이 한가로웠다. 새파란 파는 아직 눈에 파묻히진 않았다. 논에서 마을 아이들이 스키를 타고 있었다. 도롯가의 마을로 들어가니 빗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나직이 들려왔다. 처마 끝 작은 고드름이 앙증맞게 빛나고 있었다. 지붕의 눈 치우는 남자를 올려다보며 이봐요, 하는 김에 우리 집도 좀 치워주지 않겠소? 하고 목욕탕에서 돌아오는 여자가 눈부신 듯 젖은 수건으로 이마를 훔쳤다. 스키 계절을 겨냥해서 일찌감치 흘러들어온 여급일터이다. 옆집은 헤어진 그림이 유리창에 나붙고 지붕이 삐뚤음한 카페였다. 대개 집들의 지붕은 작은 판자를 이고 있고 그 위에 돌이 나란히 얹혀있다. 둥근 돌은 해가 비치는 반쪽만 눈 속에 검게 보였는데 그 색은 축축하다기보다는 오래도록 눈바람을 맞은 먹빛 같았다. 그리고 집들은 또한 그 돌 느낌과 흡사한 모습으로 북쪽 지방답게 납작하니 땅에 엎드려 있었다. 아이들이 도랑의 얼음을 끌어안고 와선 길바닥에 내던지며 놀고 있었다. 힘없이 깨지며 흩어질 때 반짝거리는 것이 재미있는 모양이다. 햇살 가운데에 서 있자니 그 얼음의 두께가 거짓말처럼 생각되어 시마무라는 한참을 계속 지켜보았다. 10서너 살 되는 여자아이가 혼자 돌담에 기대어 털실을 짜고 있었다. 눈바지에 높은 게다를 신었는데 버선이 없고 빨개진 맨발 뒤꿈치에 튼 자국이 보였다. 곁에는 섬나무 단에 올라앉은 3살쯤 된 여자아이가 무심히 털실 꾸러미를 들고 있었다. 쬐끔한 여자애한테서 커다란 여자아이에게로 뽑아지는 한 가닥 낡은 회색 털실도 따사롭게 빛나고 있었다. 7, 8째 건너있는 스키 제작소에서 대패질 소리가 들려온다. 그 반대편 처마 그늘에 게이샤 5-6명이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오늘 아침 여관 하녀한테서 그 예명을 들어 알게 된 고마코도 거기 있으려니 생각되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녀는 그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있었던 듯 혼자 진지한 표정이었다. 틀림없이 얼굴이 새빨개질 거다. 태어난 척 꾸며주었으면 좋겠다고 시마무라가 생각할 틈도 없이 고마코는 이미 목까지 물들고 말았다. 그러려면 돌아서 있으면 될 텐데 거북스럽게 눈을 내리깔고선 그의 걸음을 좇아 그쪽으로 조금씩 얼굴을 움직인다. 시마무라도 볼이 달아올라 서둘러 지나치자 곧장 고마코가 뒤쫓아왔다. 곤란해요. 그런 데를 다니시면. 곤란하다니 곤란한 건 나야. 그렇게 한데 몰려있으면 무서워서 지나갈 수가 있어야지. 늘 저런가? 그래요. 한낮은. 얼굴이 발개져 바로 뒤쫓아오면 더더욱 곤란해지지 않나? 상관없어요. 라고 분명히 말하면서 고마코는 다시 얼굴이 빨개져 그 자리에 멈춰 서더니 길가의 감나무를 끌어안았다. 저희 집에 들러주셨으면 해서 달려온 거예요. 당신 집이 여긴가? 네. 일기를 보여준다면 들러줄 수 있지.
죽기 전에 그걸 태울 거예요. 헌데 당신 집에는 환자가 있을 테지? 어머, 잘 아시네요. 어젯밤 당신도 역에 마중하러 나와 있었을 텐데 짙은 푸른색 망토를 입고 난 그 기차를 환자 바로 가까이에서 타고 왔지. 너무 진지하고 친절하게 환자를 돌봐주는 처녀가 함께 있었는데 그의 부인인가? 여기서 마중 간 사람? 도쿄 사람? 마치 어머니처럼 돌보기에 난 감탄하면서 보고 있었지. 그런데 어째서 그 얘기를 어젯밤 제게 하지 않으셨죠? 왜 아무 말 안 한 거죠? 하고 고마코는 발끈했다. 부인인가? 그러나 거기엔 대답 않고 왜 어젯밤 얘기 안 한 거예요? 이상한 사람. 시마무라는 여자의 이런 날카로움을 언짢아 했다. 하지만 그녀를 이렇듯 예민하게 만든 원인이 시마무라나 여자에게 있을 리 없다고 여겨졌다. 그렇다면 고마코의 성격이 드러난 것일까 하고도 짐작되었는데 어쨌건 거듭 추궁을 당하고 보니 그는 급소라도 찔린 듯한 느낌이 들었다. 오늘 아침 눈 덮인 산이 비치는 거울 속으로 고마코를 보았을 때도 물론 시마무라는 해질녘 기차 유리창에 비친 처녀를 떠올렸는데 어째서 그걸 고마코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 환자가 있어도 괜찮아요. 제 방엔 아무도 올라오지 않아요. 하고 고마코는 낮은 돌담 안으로 들어갔다. 오른쪽은 눈에 파묻힌 밭이고 왼쪽에는 감나무가 이웃집 벽을 따라 늘어서 있었다. 집 앞은 꽃밭인 듯 한가운데의 작은 연못엔 얼음이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고 잉어가 헤엄치고 있었다. 감나무 줄기처럼 집도 허물어져 가는 중이었다. 눈으로 얼룩진 지붕은 판자가 썩어 처마에 물결을 들이고 있었다. 토방으로 들어가니 오싹 추워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했다. 진짜 사다리였다. 그 위의 방도 영락없는 다락방이었다. 누에를 치던 방이에요. 놀라셨죠? 이런 데를 술 취해 돌아오면 사다리에서 떨어지진 않나? 떨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런 때는 아래에서 고다스에 들어가 대개 그대로 잠들어 버리죠. 하고 고마코는 고다스 이불에 손을 넣어보고 불을 가지러 일어섰다. 시마무라는 신기한 방 모습을 둘러보았다. 나직한 들창이 남쪽에 하나 있을 뿐인데도 문살이 촘촘한 장지문은 새로 발라져 거기로 햇살이 환했다. 벽도 꼼꼼히 반지를 바른 탓에 낡은 종이 상자에 들어온 기분이었는데 머리 위엔 지붕 밑이 그대로 노출된 채 창 쪽으로 낮아지고 있어 컴컴한 쓸쓸함이 더 씌워진 형국이었다. 벽 맞은편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생각하니 이 방만이 공중에 매달린 듯한 느낌이 들어 어쩐지 위태로웠다. 그러나 벽이며 다다미가 낡은 데 비해 너무나 청결했다. 누에처럼 고마코도 투명한 육체로 여기 살고 있을까 생각했다. 고다스에는 눈바지와 똑같은 줄무늬에 무명이 불이 덮여 있었다. 옷장은 낡았어도 고마코의 도쿄 생활의 흔적일까? 결이 굳은 멋진 오동나무 제품이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경대는 조촐했다. 주홍빛 반지꼬리 또한 화려한 광택을 자랑했다. 벽에 판자를 계단식으로 붙박은 건 책장인가? 모슬린 커튼이 쳐져 있었다. 간밤의 접대복이 벽에 걸렸는데 속옷의 붉은 안감이 드러나 보였다. 고마코는 부삽을 들고 솜씨 좋게 사다리를 올라와서 환자방에서 가져온 거지만 불은 깨끗하대요. 하고 새로 올린 머리를 숙인 채 고다스 젤을 긁어 모으며 환자는 장결핵으로 고향에 거의 죽으러 온 거나 마찬가지란 이야기를 했다. 고향이라고는 해도 아들은 여기서 태어난 게 아니다. 여기는 어머니의 마을이다. 어머니는 항구 도시에서 게이샤로 일한 뒤에도 춤 선생으로 거기에 머물렀으나 제 쉰도 되기 전에 중풍을 앓아 요양도 할 겸 이 온천으로 돌아왔다.
아들은 어릴 적부터 기계를 좋아했고 모처럼 시계점에서 일하게 되어 항구 도시에 두고 왔더니 얼마 안 되어 도쿄로 나가 야하게 다닌 모양이다. 몸을 너무 무리하게 굴린 것이다. 올해 26이라 한다. 이 정도로만 고마코는 단숨에 들려주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돌아온 처녀가 누구인지, 어째서 고마코가 이 집에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역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도만이라도 공중에 매달린 듯한 이 방의 형편으로는 고마코의 목소리가 사방팔방으로 새나갈 것 같아 시마무라는 차분히 있을 수 없었다. 문간을 나서면서 희뿌연 물건이 눈에 띄기에 돌아다 보니 오동나무로 만든 샤미센 상자였다. 실물보다 크고 길게 느껴져 이걸 메고 객실로 가다니 믿기 어려운 일이라 여겨지는데, 거무스름한 장지문이 열리면서 고마짱, 이걸 타넘으면 안 돼? 청명하여 슬프도록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어디선가 메아리가 울릴 듯했다. 시마무라가 들은 적 있는 밤기차 창으로 눈 속의 역장을 불렀던 바로 그 요코의 목소리다. 괜찮아. 고마코가 대답하자 요코는 눈바지 차림으로 훌쩍 샤미센을 타넘었다. 유리로 된 요강을 들고 있었다. 역장과 아는 사이인 듯한 어젯밤의 말투나 이 눈바지로도 요코가 이 근처의 처녀란 사실은 분명한데, 화려한 오비가 반쯤 눈바지 위에 나와 있어 주황색과 검정색 줄무늬가 있는 성긴 무명 눈바지는 선명하게 눈에 띄고, 모슬린의 긴 소맥자락도 마찬가지로 요염한 구석이 있었다. 눈바지의 가랑이가 무릎 약간 위로 나 있었기 때문에 얼마간 부풀린 듯 하면서 동시에 거친 무명이 꽉 조이는 듯 보이기도 해서 편안했다. 그러나 요코는 얼핏 찌르듯 시마무라를 한번 보았을 뿐 말없이 토방을 가로질러 갔다. 시마무라는 밖으로 나오고서도 요코의 눈길이 그의 이마 앞에서 타오르는 것 같아 어쩔 바를 몰랐다. 그건 마치 먼 등불처럼 차갑다. 왜냐면 시마무라는 기차 유리창에 비친 요코의 얼굴을 바라보는 동안 야산의 등불이 그녀의 얼굴 저편으로 흘러 지나가고 등불과 눈동자가 서로 겹쳐져 확 환해졌을 때 뭐라 형용하기 힘든 아름다움에 가슴이 떨려왔던 어젯밤의 인상을 떠올렸기 때문이다. 그것을 떠올리자 거울 속 가득 비친 눈 위에 떠있던 고마코의 붉은 뺨도 생각났다. 걸음이 빨라졌다. 도톰하고 흰 발이긴 해도 등산을 즐기는 시마무라는 산을 바라보며 걸으니 방심 상태가 되어 자기도 모르게 걸음이 빨라진다. 어느 때건 쉽게 방심 상태에 빠지기 쉬운 그이고 보면 그때 해질녘 그의 거울이나 아침 눈의 거울이 인공적인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자연의 것이었다. 그리고 먼 세계였다. 방금 나온 고마코의 방조차 이미 그토록 먼 세계인 양 여겨진다. 그런 자신에게 스스로도 놀라며 정신없이 산에 오르는데 여자 안마사가 걸어가고 있었다. 시마무라는 무언가에 매달리기라도 하듯 안마 좀 해주겠나? 글쎄요, 지금 몇 시나 됐는지 하고 돼지팡이를 겨드랑이에 끼우고는 오른손으로 오비에서 뚜껑 달린 회중시계를 꺼내 왼쪽 손가락 끝으로 글씨를 더듬으며 2시 35분이군요. 3시 반에 역 건너편으로 가볼 일이 있긴 한데 좀 늦더라도 괜찮겠죠? 용케 시간을 아는군. 예, 유리가 없으니까요. 짚어보면 글씨를 아는가? 글씨는 모르지만 하고 여자가 들기에는 큰 은시계를 한 번 더 꺼내 뚜껑을 열더니 여기가 12시, 여기가 6시, 그 가운데가 3시라는 식으로 손가락으로 눌러 보이고, 이렇게 짐작하면 1분까지는 몰라도 2분은 틀리지 않죠. 헌데 비탈길은 미끄럽지 않은가? 비가 오면 딸이 마중 나옵니다. 밤엔 마을 사람을 안마해야 하니까 여기 올라올 일이 없지요. 바깥 양반이 내보내지 않아서라고 여관 하녀들이 놀려대는 데 못 말리죠.
애들은 다 컸는가? 예, 큰딸이 13살입니다. 이런 얘기를 나누며 방으로 와서 한동안 말없이 안마를 하다가 멀리 객실에서 나는 샤미센 소리에 고개를 갸우뚱했다. 누굴까? 자넨 샤미센 소리로 어느 게이샤인지 모두 아는가? 아는 이도 있고 모르는 이도 있죠. 선생님은 상당히 지체 높으신 분이신지 몸이 아주 부드럽습니다. 굳진 않았을 걸세. 목덜미께가 약간 굳었습니다. 적당히 보기 좋게 살이 찌셨는데 술은 안 드시죠? 잘하는군. 선생님과 똑같은 체형을 가진 손님을 셋 알고 있죠. 극히 평범한 몸이야. 그런데 술을 드시지 않으면 정말 재미난 일이 없겠지요. 깡그리 잊어버리는. 자네 바깥주의는 마시겠지? 너무 마셔서 탈이죠. 누군지 형편없는 샤미센 솜씨군. 그렇군요. 자네도 결태지? 예, 9살부터 20 될 때까지 배웠습니다만 시집 온 뒤로 벌써 15년이나 겨재하는걸요. 맹이는 나이보다 젊어 보이는 법인가 하고 시마무라는 생각하면서 어릴 때 배운 건 확실하니까. 손은 완전히 안마사가 되고 말았지만 귀는 뚫려있죠. 이렇게 게이샤들의 샤미센을 듣고 있노라면 괜히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옛날의 제 모습을 생각해서겠죠. 하고 다시 귀를 기울여 이즈스여의 후미짱인가? 가장 훌륭한 애와 가장 서툰 애가 제일 알기 쉬워요. 잘 켜는 이도 있는가? 고마짱이란 애는 아직 어려도 최근엔 솜씨가 꽤 늘었죠.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훌륭하다고 해도 워낙 이런 산꼴이니까. 아니, 잘 모르지만 어젯밤 선생 아들이 돌아올 때 나도 같은 기차를 탔었네. 어머, 좀 나아졌던가요? 그렇지 못한 것 같더군. 그래요? 그 아드님이 도쿄에서 오래 병을 앓는 바람에 고마코라는 애가 올여름 게이샤로 나서서까지 병원비를 보냈다던데 어찌 된 걸까요? 고마코라고? 그래도 할 수 있는 한 해두면 약혼자라는 것만으로도 나중까지. 약혼자라니 사실인가? 예, 약혼자라고들 하더군요.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렇다는 소문이 있죠. 온천 여관에서 여자 안마사로부터 게이샤의 신상 이야기를 듣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인데 오히려 뜻밖이기도 했다. 고마코가 약혼자를 위해 게이샤로 나섰단 얘기도 너무나 상투적인 내용이어서 시마무라는 고지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정이었다. 도덕적인 생각에 맞부딪힌 탓인지도 몰랐다. 그는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캐물어보고 싶었으나 안마사는 입을 다물고 말았다. 고마코가 아들의 약혼녀, 요코가 아들의 새 애인. 그러나 아들이 얼마 못 가 죽는다면 시마무라의 머릿속에는 또다시 헛수고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고마코가 약혼자로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킨 것도 몸을 팔아서까지 요양시킨 것도 모두 헛수고가 아니고 무엇이랴. 고마코를 만나면 대바람에 헛수고라고 한 방 먹일 생각을 하니 새삼 시마무라에겐 어쩐지 그녀의 존재가 오히려 순수하게 느껴졌다. 이 허위의 마비에는 파렴치한 위험이 풍겨나와 시마무라는 지그시 이를 음미하며 안마사가 돌아간 뒤에도 계속 누워 있었는데 가슴 밑바닥까지 오한이 드는 것 같아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창문이 활짝 열린 채였다. 산골짜기엔 일찍 응달이 지고 어느새 차가운 해걸음이 내려와 있었다. 어두컴컴하여 아직 서쪽 해가 눈 위에 비치는 먼 산들이 성큼 다가온 것 같았다. 이윽고 제각기 산의 원근이나 높낮이에 따라 다양하게 주름진 그늘이 깊어가고 봉우리에만 엷은 볕을 남길 무렵이 되자 꼭대기의 눈 위에는 붉은 노을이 졌다. 마을 넷가, 스키장, 신사 등
군데군데 흩어져 있는 삼나무 숲이 거뭇거뭇 눈에 띄기 시작했다. 시마무라가 허무한 애수에 젖어 있을 때 따스한 불빛이 켜지듯 고마코가 들어왔다. 스키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하기 위한 모임이 여관에서 있었고 끝난 뒤 연회에 불려나갔다고 했다. 고다스에 들어와 느닷없이 시마무라의 볼을 어루만지면서 오늘 밤은 창백한걸요? 이상해요. 그러고는 마구 주무르듯 부드러운 볼살을 움켜쥐고 당신은 바보야. 약간 취한 듯 보였는데 연애를 끝내고 와서는 몰라, 이젠 모르겠어. 머리가 아파, 머리가 아파. 아, 힘들어, 힘들어. 하고 거울 앞에 무너지듯 쓰러지자 이상할 만치 한꺼번에 취기가 얼굴에 나타났다. 물 마시고 싶어. 물 줘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린 채 머리 모양이 흐트러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쓰러져 있다가 마침내 고쳐 앉으며 크림으로 화장을 지웠다. 너무나 새빨개진 얼굴이 막무가내로 드러나는 통에 고마코 자신도 즐거운 양 계속 웃어댔다. 신기할 정도로 술이 빨리 깨었다. 추운 듯 어깨를 떨었다. 그리고 조용한 목소리로 8월 내내 신경쇠약으로 빈둥거렸노란 이야기를 꺼냈다. 미쳐버리고 마는 게 아닌가 걱정했어요. 뭔가 열심히 골똘히 생각하는데 뭘 생각하는지 저 자신이 알 수 없는 거예요. 무서웠죠. 거의 잠도 못 자고 묘하게 객실에 나갔을 때만 정신이 들었어요. 여러 가지 꿈을 꾸었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없었어요. 다다미에다 바늘을 찔렀다가 빼냈다가 계속 그러고만 있는 거죠. 무더운 대낮에. 게이샤로 나선 게 몇 월이지? 6월? 어쩌면 전 지금쯤 하마마스에 있을 뻔했어요. 결혼해서? 고마코는 끄덕였다. 하마마스에서 온 남자가 결혼하자고 쫓아다녔는데 도무지 남자가 좋아지지 않아 상당히 고심했다고 말했다.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면 고심할 까닭이 없잖아? 그렇진 않아요. 결혼이란 그런 힘이 있나 보지? 빈정대시긴. 그렇진 않지만 전 신변이 깨끗이 정리되지 않으면 불편해요. 당신은 정말 태평스런 분이셔. 헌데 그 하마마스 사람과 무슨 일 있었나? 있었다면 고심할 까닭이 없잖아요. 하고 고마코는 내뱉고 하지만 네가 이 마을에 있는 동안은 누구와도 결혼시키지 않아. 무슨 짓을 해서라도 방해하고 말겠어. 라더군요. 하마마스 같은 먼 곳에 있으면서 당신은 그 말이 신경 쓰이나? 고마코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따스한 몸을 음미하듯 가만히 누워있다가 문득 아무렇지 않게 전 임신했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워. 하고 웃으며 살짝 몸을 움츠리더니 주먹진 두 손으로 시마무라의 옷깃을 아이처럼 잡았다. 닫혀진 짙은 속눈썹이 또다시 까만 눈을 반쯤 뜨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